지난 시간 흥미로 찾아보는 진로 탐색에 이어서 오늘은 청소년과 대화하기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대화를 나누게 될 이정화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며칠 전까지만 해도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상담해주는 상담사였습니다. 지금은 아이를 준비하고 있는 예비 엄마이기도 하고요. 그 대학생들이 청소년에 속한다는 사실 여러분 알고 계신가요? 청소년이라는 정의를 살펴보면요,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1318 세대뿐만 아니라 9살부터 24살까지 전 연령층을 포함하고 있는 게 바로 청소년이라는 개념입니다. 그 청소년, 참 청년과 소년이라는 단어가 합쳐져 있는 청소년의 시기가 굉장히 애매할 수 있어요. 이 시기에 있는 아이들을 아동처럼만 마냥 대할 수도 없고요. 그렇다고 해서 성인처럼 대하기도 참 어려운 시기인 것 같아요. 그 시기의 특징을 살펴보면요, 참 변화가 많은 시기예요. 사춘기 자녀들 한번 떠올려 보실까요? 집에 들어오자마자 엄마가 얘기하려고 딱 들어서는 순간 문을 쾅 닫고 나가버립니다. 또는 문을 쾅 닫고 방으로 들어가 버려요. 이 아이들이 주는 이 신호를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셔야 되냐면요, 지금까지 날 정성스럽게 키워준 이 화분이 지금은 너무 비좁게 느껴져요 하고 아우성치는 소리라고 여러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청소년의 시기는요, 부모로부터 독립하고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정체감을 만들어가는 시기예요. 그리고 사회적으로 안정화되는 시기이기도 하고,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진로와 인생 목표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걸 찾아가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중고등학생들은 아무래도 공부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학업에 좀 과몰입한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 때문에 이런 진로 탐색이나 나에 대한 생각, 여러 가지들이 조금 늦어지고 그런 걸 대학생이 되어서 상담을 받는 경우도 많은데, 어쨌거나 저쨌거나 이 모든 것들이 이 청소년기에 우리가 달성해야 될 과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그래서 그 청소년들에게 맞는 분갈이를 해줘야 할 시기예요. 청소년들이 뭐에 관심 있을까? 전 참 궁금했어요. 제가 중고등학생, 초등학생 후반 학년에 있는 아이들을 만나본 경험은 교회에서 선생님을 한 6년 정도 했거든요. 그때 만났던 아이들과의 경험이라든지 대학생 때나 대학원을 다니면서 아이들 과외했던 경험을 통해서만 청소년을 만나봤는데 아이들마다 되게 관심사가 다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만난 데이터는 너무 적으니까 네이버에 찾아봤어요. 10대들은 어디에 관심이 있을까? 지금 보이는 두 페이지는요, 하나는 10대 검색 키워드고요, 하나는 40대 검색 키워드예요. 두 개 되게 상당히 흡사한 부분이 많죠. 10대들은 좀 더 연애나 스포츠 이런 가십거리들에 초점이 약간 맞춰져 있고, 40대는 이제 기업 정보라든지 조금 더 물질적인 것들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키워드들이 몇 가지 눈에 띄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둘의 차이가 그렇게 크진 않아 보여요. 사람 바이 사람이라는 말이 있죠. 저희 40대들도 각각 관심 분야가 자기의 환경과 본인에 따라서 다르듯이 청소년들도 마찬가지예요. 청소년 바이 청소년. 그들은 정말 관심사가 제각기 다르죠. 우리 성인들과 크게 다르다고 생각하고 대화를 하려고 하면 막막하기만 할 거예요. 우리는 그들의 진실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청소년이 말하지 않는 진실 궁금하신가요? 요즘 애들 다르다고 생각하시죠? 그런데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무엇을 먹고 살지에 대해서 생각보다 관심이 많고요. 엄마 아빠 걱정하는 이상으로 본인들도 그런 거에 되게 궁금해하고 고민하는 시간들이 꽤 많아요. 그리고 아는 것도 많고요. 생각보다 적응력도 강한 편이에요. 그리고 핵심은 뭔 줄 아세요? 아무리 방에 문을 쾅 닫고 들어가도, 그리고 엄마 아빠 얘기하는데 말대꾸를 해도, 엄마 아빠는 이래서 아니야, 저래서 아니야, 이렇게 시시콜콜 말꼬리를 잡아도 아이들은 부모님한테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크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정말 핵심이라고 볼 수 있죠. 이 청소년들을 데리고 우리 어떻게 대화해야 할까요? 참 인터넷에서 찾아보고 책에서 찾아보고 저도 여러 방면들로 검색도 해보고 자료를 찾아봤었는데요. 많은 조언들이 나와 있더라고요. 청소년과 대화할 때는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우리 아동 자녀를 두신 어머니들은 금쪽 같은 내 새끼라는 오은영 박사님이 진행하시는 프로그램 많이 보실 것 같아요. 그런 것처럼 인터넷 칼럼에서 청소년과 대화하는 것들은 주요 주제로 오랫동안 많이 쌓여왔습니다. 그 중에 제가 심리학 관련된 저널에 나온 그런 기사를 하나 차용해 왔는데요. 이 조언들이 상당히 맞는 말이라 느껴지더라고요. 나와 아이의 관계부터 점검하고 먼저 유쾌한 분위기를 만들고 부모의 인간적인 매력을 먼저 보여주고 아이들한테 보여지는 표정을 알기 위해서 거울 앞에서 내 표정을 스스로 연습해보고 일단 들어주고 우리가 길게 봤을 때 12라운드까지 있다고 생각하고 한번 치고 빠지는 거. 결국에 네 인생이라고 인정해주고 미안해, 사랑해, 고마워, 멋져, 최고야 이런 표현들을 서슴지 않고 하는 거. 무엇 때문에 내가 너한테 잘해주는 거야가 아니라 너이기 때문에 사랑을 주는 거야 라고 표현하는 거. 이런 상당한 조언들이 많이 나와 있었어요. 그리고 이게 참 유익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거 다 지키면서 자녀와 대화할 자신이 있으신가요? 쉽지 않을 거예요. 저도 이걸 무슨 10계명 외우듯이 달달달달 외우는 게 거의 불가능하다고 느껴질 정도예요. 그래서 딱 하나 기억하시고 오늘 이제 핵심적으로 이야기 말씀드릴 그 대화법에 대한 걸 잘 적용시켜 보신다면 청소년 대화는 여러분이 왕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먼저 시작할 일은요, 우리 이러한 태도를 장착하는 거예요. 지금 나와 있는 이 세 가지는 엄마의 눈높이 연습이라는 책에서 제가 차용한 부분인데요. 가장 먼저는 그 아이를 받아줄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랬구나. 아, 뭐뭐 했구나. 하면서 끄덕여주는 거죠. 이게 가장 쉬운, 가장 첫 번째 단계예요. 그리고 나서 넌 뭐 했어? 이렇게 하고 질문을 하기보다는 내 상태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엄마 오늘 뭐 했다? 엄마는 이런 일이 있었다? 이렇게 말이에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1인칭 주어, 나라는 단어를 표현해서 할 수 있겠죠? 이 두 가지 태도를 장착하고 나서 오늘 말씀드리는 대화법을 한번 적용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어떤 대화법을 말하고 싶길래 제가 자꾸 대화법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비폭력 대화라는 책이 마샬 로젠버그라는 학자가 쓴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나와 있는 대화의 원리를 제가 가져와서 차용해서 여러분한테 소개해드릴 예정인데요. 청소년을 위한 비폭력 대화 책도 있으니 오늘 내용이 흥미로우시다면 이 내용도 한번 읽어보시기를 추천할게요. 두 번째 책은 청소년들이 읽기 좋게 포장되어 있는 또 그런 예시들을 들어있는 책이니까 참고 부탁드려요. 자, 우리 평소에 상처 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우리 자녀는 상처 안 받는데요? 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는데요. 아니요, 상처 받습니다. 화내는 자녀들 말대꾸하고요. 듣지 않는 자녀들도 상처받아서 그런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한 번 긁히고 똑같을 때 또 긁히고 또 긁히다 보면 나 이제 여기서 더 상책이 나고 싶지 않아 라고 마음의 벽이 생겨요. 그러면 그 벽이 화로 표현되기도 하고요. 무시하는 걸로 표현하기도 하고 더 세게 나오는 강도가 센 형태로 우리가 발현이 되게 되는데요. 그게 모두 더 깊이 상처받았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어떤 말에 상처받느냐 하면 도덕적인 판단이 가장 첫 번째예요. 그리고 비교하는 말들. 예를 들면 야, 엄마 딸 친구는 요번에 80점 맞아왔다는데 너는 70점 맞고 잘했다고 하니? 너 정말 그게 뭘 잘한 거야. 이렇게 비교하는 말들 있죠. 또는 강요하는 말도 마찬가지예요. 야, 이렇게 하라고 했으면 해야지. 도대체 너 왜 안 하니? 밥 먹으라고 하면 해야지. 넌 꼭 한 숟갈 남기더라. 이런 이야기들도 아이들은, 청소년들은 상처를 받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하라면 해야지. 어디 그렇게 말이 많아. 이렇게 하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물었을 때도 그 정당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기보다는 권위를 앞세워서 내가 그거에 책임지는 게 아니라 그건 당연한 거야 라고 얘기하는 말들도 아이들은 상처받습니다. 그러면 그런 말들 아니면 어떻게 말해요? 라는 생각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말하는 방법이 분명히 있습니다. 4단계를 기억하시면 돼요. 이 4단계
관찰하고요. 있는 그대로 관찰한 거에 대한 내 느낌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내 느낌은 도대체 내가 원하는 어떤 거랑 관련이 있을까 하고 그 욕구를 들여다보고 그 세 가지를 이야기하면서 내가 원하는 바에 대해서 부탁하는 거예요. 참 막연하고 추상적이게 들리시죠? 제가 예시를 한 가지 들어볼게요. 우리 딸이 이제 시험 기간이라고 해서 일찍 깨워달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전날에 내가 김장도 다 하고 엄청 피곤한 상태에서 밤 늦게까지 일을 하다가 잤어요. 근데 굳이 일찍 깨워달라고 하니까 억지로 일어나서 밥도 다 차리고 이제 아침을 준비를 해준 거예요. 근데 밥 먹고 나서 유튜브만 계속 보면서 2시간째 낄낄거리고 있는 딸 보시면 어떠세요? 복창 터지죠. 와, 씨, 얘가 미쳤나? 아니, 지금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내가 밥 차려주는 기계야? 이런 반응이 먼저 나오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이때 이제 이 아이에게 야, 공부해! 이렇게 얘기하는 건 강요가 될 수 있어요. 야, 너 그러니까 시험 성적 안 나오지. 이 돌대가리야. 이렇게 하면 판단하는 말이 될 수 있어요. 야, 이렇게 밥 차려주면은 남의 집 누구는 이런 거 한다는데 아니 너는 유튜브만 보니? 라고 비교하면요 또 상처받아요. 그러면 이때 이 대화법의 원리를 어떻게 적용하느냐 한 단계씩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처음에는 있는 그대로 관찰하는 거예요. 우리 딸 정화야. 정화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정화가 시험 기간이라서 일찍 깨워달라고 했지. 그래서 엄마가 어제 굉장히 피곤한 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밥도 차려줬는데 우리 정화는 유튜브를 지금 2시간째 보면서 낄낄대고 있네? 라고 있는 그대로 관찰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거에 따른 느낌은 어떠신가요? 느낌을 표현할 때는 생각이 아니에요. 얘가 미쳤나? 이런 건 생각이에요. 자, 걱정이 되는 마음이 내 마음에는 가장 클 거예요. 그리고 답답한 마음이 들겠죠. 걱정되고 답답하구나. 이렇게 두 번째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이유는 내가 무엇을 원하기 때문일까요? 처음에 걱정되는 이 마음은 이 딸이 시험을 잘 보고 싶어 하는 걸 난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었어요. 딸이 잘 보고 싶어 하는 걸 꼭 성취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겠죠. 이게 나의 욕구인 거죠. 자, 너가 정화야, 너가 시험을 잘 보고 싶어 하는 마음이 느껴져서 그걸 성취하길 원하는 마음에 엄마가 깨워줬는데 이렇게 계속 유튜브만 보고 있다가는 시험 성적이 나오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구나. 이게 내 첫 번째 느낌과 관련된 욕구일 거예요. 두 번째는 사실 어저께 전 너무 피곤했단 말이죠. 몸도 고되고 일어나기도 싫고 사실 일어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아침에 더 자고 싶었던 마음을 누르고 내가 이 딸을 깨워줘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깨워줬는데 이게 무용지물이 된다고 생각하니까 답답한 거죠. 자, 그 이야기를 풀어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엄마가 아침에 정말 더 자고 싶었는데 자지 못하면서도 너를 깨워준 이게 다 무용지물이 되는 것 같아서 답답하다. 이렇게 전달을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어떤 부탁을 해볼 수 있을까요? 자, 이제 엄마는 너가 시험 공부를 그래서 시작했으면 좋겠어. 그리고 앞으로는 엄마가 이렇게 피곤한 날에는 너 스스로 일어나 줄 수 있겠니? 하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자, 거의 성인 군자 수준이죠. 그런데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상처 주지 않을 수 있고요. 또 싸우지 않는 대화법이 될 수 있어요. 이 한 단계 한 단계가 참 쉽지 않은 과정인데 그걸 자세히 한번 들여다 볼게요. 자, 있는 그대로 관찰한다는 게 첫 번째 단계예요. 있는 그대로 관찰하는 건요, 바로 이런 거예요. 바보 같은 아이라고 말하기 이전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아이는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일 또는 내가 예상하지 않았던 일을 하는 아이야. 내가 가본 곳들에 가보지 못한 아이고 내가 아는 것과 다른 것을 알고 있는 아이야 라고 바라볼 수 있는 게 있는 그대로 관찰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있는 그대로 관찰한다는 게 우리는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쉽지 않죠. 맞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내면의 감정 규칙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평소에 그런 이야기들
그런 생각들 많이 가지고 있어요. 밝은 표정 지어야 복이 들어온다. 사람이 낙관적으로 살아야 해. 감정에 휘둘리면 안 돼. 이런 이야기들이 정말 대중들한테 만연해 있고 우리 스스로도 그런 감정 규칙에 따라서 행동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때는 이런 감정을 가지면 안 돼. 이때는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하는 판단과 규칙들이 점점 쌓여가게 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런 규칙은 누가 정했나요? 과연 슬프지 말아야 할 상황이 있을까요? 눈물 흘리면 안 되는 상황이 있는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감정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거기 때문에 그 감정의 옳고 그름을 따질 수 없어요. 그 있는 감정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게 바로 솔직한 내 마음을 들여다보는 시작이고요. 그렇게 마음을 솔직하게 들여다봐야만 내가 있는 그대로 관찰하는 게 가능해집니다. 자, 관찰하기 연습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진짜 있는 그대로 관찰하는 게 어떤 것인가를 한번 연습해 볼게요. 여기 나와 있는 이 6가지 문장이요. 아무것도 있는 그대로 관찰한 게 없습니다. 이게 그럼 관찰한 내용이지 뭐 별다른 내용이 있나요? 라고 질문하실 수 있는데 왜 이게 관찰한 것이 아니고 진짜 있는 그대로 관찰하는 건 어떤 건지 설명드릴게요. 자, 첫 번째, 너 맨날 늦장 부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있잖아요. 이건 평가가 들어있는 문장이에요. 자, 우리 아들이 맨날 늦장 부리는 것 같아요. 근데 365일 매일매일 늦장을 부리던가요? 아마 아닐 거예요. 자, 친구랑 게임 배틀을 뜨기로 했어 라고 시간을 약속 정해놓으면 절대 그걸 늦지 않습니다. 그러면 나는 어떤 걸 보고 늦장 부린다고 느꼈을까요? 자, 15분 걸리는 학교 등굣길을 맨날 10분 전에 출발한단 말이죠. 그걸 보면서 얘 또 늦장 부리네? 이런 마음이 드실 거예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관찰한다는 건 이런 거예요. 15분 동안 등교 시간이 정해져 있는데 10분 전에 출발하는 게 오늘도 그랬고 어제도 그랬고 지난주 화요일에도 우리 아들이 그렇게 출발을 하면서 늦장을 부리고 있네. 여기까지가 관찰입니다. 자, 좀 쉽지 않죠? 두 번째는 너는 그 일 제때 못 끝낼 거야 라는 말. 여기에는 이 문장은 관찰일까요? 아닐까요? 여기에는요, 내가 추측한 것만이 사실이라고 생각하는 오류가 있어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의 관찰이라고 볼 수 없어요.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있는 그대로의 관찰이냐 하면 너가 그 일을 하는데 2시간이 걸릴 거라고 이야기했는데 지금 1시간이 남은 이 시점에서 아무것도 시작을 하지 않았으니 일을 제때 못 끝낼 거라고 내가 생각해 라고 이야기한다면 있는 그대로 관찰한 사실이 됩니다. 세 번째, 균형 잡힌 식사를 안 하면 건강을 해치게 돼. 우리 이런 얘기 많이 하죠. 그거 있는 그대로 사실과 관찰처럼 느껴져요. 그런데요, 여기는 사실 내 아이가 균형 잡힌 식사를 하기 위한 바람과 또 이제 사실, 추측 이런 것들이 다 혼동되어 있어요. 우리 단백질 몇 칼로리, 나트륨 얼만큼, 탄수화물 얼만큼 재고 이야기한 거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내 생각과 관찰한 바를 구분해서 이야기하면 좋아요. 여기 있는 반찬 중에 너가 단백질이 들어가지 않는 반찬들을 먹지 않는구나. 이렇게 단백질이 들어가지 않은 음식들만 계속 먹다 보면 건강이 안 좋아질까 봐 엄마가 염려가 돼.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바로 관찰하는 것이 됩니다. 자, 네 번째. 너 같은 애들은 집 관리를 소홀히 해. 문제야, 문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관찰하기라고 볼 수 없어요. 왜냐하면 너 같은 애들이 지칭하는 그 특정 대상이 없기 때문이에요. 너 같은 애가 뭔데? 여자? 남자?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야기하느냐에 따라 다르잖아요. 그래서 정확한 기준. 지금처럼 매일매일 9시 넘어서 기상하는 10대 남학생들은 이렇게 특정한 그 특징들을 지칭해 주는 것이 있는 그대로의 관찰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자, 너는 스키 젬병이야. 이런 표현 많이 쓰진 않는데 그 능력에 대한 표현은 어떨까요?
능력에 대한 표현도 굉장히 주관적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관찰하기 위해서는 스키를 탈 때 속력을 조절하려면 이 스키를 일자가 아니라 A자로 움직이면서 해야 되는데 너는 A자로 아직 이 폭을 조절하지 못하는구나. 여기까지가 있는 그대로 관찰입니다. 못생겼다는 표현도 마찬가지죠. 내가 보기에 호감이 아닌 거지 그냥 못생겼다고 말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그건 관찰이라고 볼 수 없죠. 어느 정도 관찰한다는 게 어떤 건지 이해하시나요? 그렇게 관찰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엔 내 느낌을 알아차리는 게 바로 두 번째 단계입니다. 우리 느낌이라는 게요, 가만히 들여다보면 정말 신기해요. 왠 줄 아세요? 이 느낌이 내가 원하는 거에 충족되면요, 긍정적인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반대로 내가 원하는 것과 반대되는 어떤 상황이 펼쳐졌을 때 그때 우리는 부정적인 감정을 느낍니다. 그래서 감정의 색깔이 두 가지로 나뉜다면 이 긍정적인 감정과 부정적인 감정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그리고 강도에 따라서 그 감정들이 달라지죠. 그리고 우리는 그 감정이 들 때 어떤 상황인가에 따라서 내 마음에 꼬리표를 붙이는데 그게 바로 감정 표현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많은 단어들 모두가 나의 느낌, 긍정적인 감정, 부정적인 감정과 관련이 있는 단어들인데요. 왼쪽에는 감격한, 마음이 놓이는, 고무된 등의 되게 긍정적인 감정들의 단어들이 나열되어 있고요. 오른쪽에는 갑갑한, 마음 내키지 않는, 슬픈 이런 부정적인 단어들 나와 있어요. 이 모든 것들 우리가 긍정적이다, 부정적이다, 표현해야 되는 것이다, 아니어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요. 하나는 내 마음에 들 때 느끼는 감정이고 하나는 내 마음에 반할 때 느끼는 감정이구나.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아요. 이 많은 단어들 우리 잘 활용하고 있나요?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느낌인 것과 느낌이 아닌 걸 구별하는 게 일상생활에서 참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고요? 우리는 생각을 가끔 느낌이라고 착각을 할 때가 있어요. 마치 이런 경우인 거죠. 나는 뭐뭐처럼 느껴져 라고 이야기하는 거 생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네가 지금 날 무시하는 것처럼 느껴져. 우린 이렇게 느낌을 표현하곤 하죠. 그런데 상대방이 나를 무시하는 것 같다는 느낌은요, 사실은 생각이에요. 상대가 날 무시하고 있다고 느끼면요, 우리는 어떤 감정들이 드냐면요, 갑갑하고 신경이 곤두서고 어쩔 줄 모르고 회의적이고 이런 느낌들이 들어요. 앞서서 나왔던 이 감정 목록들을 한번 참고해 보면 표현하기가 조금 더 수월해질 거예요. 그리고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난 누가 뭐뭐인 것 같아. 뭐뭐가 뭐뭐라고 느껴. 예를 들면 나 지금 오해받고 있는 것처럼 느껴져. 이런 느낌. 이것도 역시 생각이에요. 내가 오해받는다고 느끼면 어떠세요? 억울하겠죠. 답답할 거예요. 전전긍긍하기도 하고요. 내가 소심해지기도 할 거예요. 그런 것들이 감정이지 생각과 감정, 요 두 가지의 차이를 잘 변별하실 수 있는 게 포인트입니다. 자, 연습 문제를 한번 볼까요? 여기 나와 있는 네 가지 문장 모두 느낌이 아니라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 이때 어떤 느낌들이 드는지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우리 딸 엄마를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져. 이럴 때는요, 사실은 엄마가 슬퍼, 엄마가 서운해, 엄마가 속상해, 이런 감정들을 먼저 이야기해 주는 게 나의 느낌을 표현하는 거예요. 네가 문을 쾅 닫고 들어가니까 내가 무시당한 것처럼 느껴지는구나 라고 이야기할 때는 화가 난 거죠. 억울하고요. 어쩌면 어떤 느낌이 들까요? 마음 내키지 않고 신경이 곤두설 수도 있어요. 그 느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시당한 것처럼 느껴진다가 아니라요. 자, 한 대 때려주고 싶은 느낌. 어떤 느낌일까요? 한번 상상해 보시겠어요? 얄미울 때 한 대 때려주고 싶잖아요. 참, 이게 싫은 건 아닌데, 애정이 있으면서도 미운 거.
그럴 때 한 대 때려주고 싶은 느낌 드시죠? 얄미운 느낌일 거예요. 자, 내가 쓸모없는 짓을 하고 있는 것 같구나 라고 이야기할 때 느낌은 어떠세요? 허무하고 힘 빠지고 주눅 들고 이런 느낌이겠죠? 이렇게 느낌을 가지고 표현을 하는 게 바로 두 번째 단계입니다. 세 번째는요, 그 느낌과 관련된 내 욕구, 필요를 의식하는 거예요. 사실 이 두 번째와 세 번째가 순서가 정해져 있다고 볼 순 없어요. 어떤 사람은 내가 원하는 걸 먼저 알아채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그 순간 드는 감정을 먼저 알아차리는 사람이 있는데 그 두 가지를 연결시키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듣기 힘든 말을 들었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는 한 4가지 정도로 나눌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한 친구가 넌 딸기 같아 라는 말을 듣기 힘들어한다고 가정을 해보죠. 실제로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정말 친한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를 떠올리면 되게 상큼하고 밝고 달달한 딸기 향이 생각나서 우리 과일 이름을 붙여보자 라고 했을 때 넌 딸기해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갑자기 버럭 화를 내는 거예요. 어머, 나는 너무 깜짝 놀라서 너가 그거에 왜 화를 내니? 나는 너무 좋은 의미로 얘기했는데 그게 화낼 일이야?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친구의 대답이 되게 기억에서 잊혀지지가 않아요. 나는 지금 주근깨가 많아서 이런 딸기라는 말을 들었을 때 내 주근깨를 놀리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 네가 어떻게 그렇게 친한 친구이면서 나한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이 친구한테는 그 딸기 같다는 말, 자기의 주근깨를 지칭하는 듯한 그 말이 듣기 힘들구나 라는 걸 그때 처음 느꼈는데, 자, 이런 말을 들었을 때 반응하는 방법이 이 친구 입장에서도 여러 가지였을 거예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저를 탓했죠. 너가 딸기 같다고 했으니까 네가 잘못한 거야 이렇게. 근데 또 어떤 친구들은요,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주눅이 들 수도 있어요. 아, 난 역시 주근깨가 많아. 남들이 보기에 다 주근깨가 많아서 내가 딸기같이 보이나 봐.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또 다른 방법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아, 나는 다른 사람들한테 되게 예뻐 보이고 싶은데 이 주근깨 때문에 안 예뻐 보이는 게 너무 싫은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주근깨에 대한 별명, 딸기라는 별명을 들었을 때 기분이 나쁘구나. 이렇게 인식을 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다른 방법은 너는 어떤 느낌 때문에 나한테 딸기라고 했니? 물어볼 수도 있어요. 참 어린 아이들에게는 그 나머지 두 가지가 쉽지 않은 과제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는 전 대화로 좀 풀어갔었던 기억이 있는데, 우리 이제 청소년들 그리고 청소년을 대하는 우리 어머니들은 다른 사람을 탓하거나 내 스스로를 탓하기보다는 스스로의 느낌과 욕구를 인식하고 그리고 자녀의 욕구와 느낌을 물어주는 이 과정으로 조금 더 선택을 옮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둘 중에서 가장 쉬운 건 자기의 느낌과 욕구를 인식하는 걸 거고요. 자기에서부터 출발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오늘 대화법이라는 주제 안에서도 그 말하기에는 내 느낌과 욕구에 대해서 얘기하는 걸 중요하게 다루고 있어요. 연습 문제, 이번에는 두 개 섞어봤어요. 하나는 욕구와 필요를 함께 담은 문장이고요. 하나는 느낌만 담은 문장이에요. 두 개 구분이 되시나요? 네, 그렇죠. 1번과 4번은 우리가 어떤 필요와 욕구 때문에 이런 느낌이 드는지 설명한 문장이고요. 2번과 3번은 그렇지 않아요. 자, 2번, 3번만 한번 살펴볼게요. 때때로 내가 하는 사소한 말에 상처받아. 자, 이 느낌은 도대체 어떤 욕구 때문에 그럴까요? 내가 조금 더 사실에 기반한 평가를 듣기 원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한 말에 공감받고 싶어서 이야기했는데 너가 그렇게 평가를 내리는 사소한 말들 때문에 내가 이 공감받고 싶은 마음을 이해받지 못한 느낌 때문에 상처를 받아 라고 이야기한다면 욕구와 필요, 이거를 느낌과 함께 표현한 것이 되겠죠. 세 번째, 너가 하겠다고 한 그 일을 하지 않아서 정말 실망스러워 라는 표현도 사실은
너와 신뢰 있는 관계를 만들고 싶은데 너가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그 신뢰가 깨진 것 같아 실망스러워 라고 표현한다면 내 욕구와 필요를 잘 설명한 문장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나의 느낌, 필요, 욕구에 대해서 잘 전달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는 부탁하셔야 돼요. 이렇게 나는 이래 하고 끝나버리면요, 상대가 이해는 할 수 있지만 그 다음에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잘 모를 수 있어요. 아, 정말 치사하게 내가 이런 부탁까지 해야 되나? 이런 마음이 처음엔 드실 테지만 그래도 정중하게 이 사람이 어떻게 행동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부탁을 하는 것과 아닌 거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을 거예요. 자, 이 단계를 한 걸음부터 시작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5가지 팁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나는 긍정적인 행동 언어로 표현하는 거예요. 말이 좀 어렵죠? 뭐뭐 하지 마가 아니라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남편이 나랑 같이 육아를 도와줬으면 좋겠던 그 시절이 있으셨을 거예요. 그때 남편 회식 요즘에 좀 많은 것 같은데 안 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얘기하면요. 어쩌면 그 다음번에 남편이 우리 아내가 회식을 그만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이번에 스포츠 동호회에 새로 가입했어. 나 잘했지.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니까요. 그러면 내가 육아를 같이 분담했으면 좋겠는 그 마음이었는데 그게 달성되지 않고 하지 않아야 될 거에 집중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일찍 들어와서 나랑 같이 육아에 동참해 줬으면 좋겠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좀 더 명확한 부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런 부탁을 했을 때 그게 명확하게 된 건지 아닌지 한 번씩 의식하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게 확인을 한번 해보려면 들은 대로 다시 말해주겠니? 라고 한번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연습이 되어야 좀 더 세련된 표현들로 우리가 명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솔직한 반응들을 부탁해보는 것도 방법이고요. 내가 가깝고 마음 터놓을 수 있는 여러 사람들한테 부탁하고 연습해보는 게 가장 빠른 지름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도 2가지 부탁 한번 제대로 된 부탁이 어떤 건지 그리고 좀 더 명료화돼야 하는 부탁이 어떤 건지 좀 구분이 되시나요? 아마 1번과 4번은 좀 모호한 표현, 부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1번은요, 네가 날 이해해 주길 바래 하면 좀 막연하잖아요. 상대방이 뭘 이해해야 될지 모를 거예요. 그래서 어떤 구체적인 바에 대해서 내 감정을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그거에 대해서 네 생각은 어때? 너가 정말 이해가 됐니? 하고 물어본다면요. 그게 바로 부탁이 될 수 있어요. 4번 같은 경우에는 나 너에 대해 좀 더 알고 싶어. 막연하잖아요. 나에 대해 뭘 얘기해 달라는 거지? 이런 마음 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의 생활에 대해서 많이 듣고 싶은데 우리 아침마다 같이 식사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나눠볼까? 라고 부탁하는 것이 좀 더 구체화되고 명료화된 부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4가지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있는 그대로 관찰하고 내 느낌을 알아차리고 나의 욕구와 필요에 대해서 의식을 하고 그리고 나서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자녀의 풍요로운 삶을 위해서 부탁하는 이 4가지를 우리가 늘 기억하고 이야기한다면 싸우지 않고 상처 주지 않고 대화할 수 있는 지름길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흐르는 그 화살표에 보시면 제가 공감 이렇게 적어놨죠. 여기에 가장 핵심하는 원리는 사실 공감이에요. 나에 대한 공감에서 시작해서요. 내가 이런 감정을 느끼는데 너가 공감해 줄 수 있겠니? 그리고 나도 널 공감해 줄게 라고 마음을 열면서 이야기하는 게 바로 이 대화법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세바시라는 강연 프로그램에서 청소년이 직접 강의를 하는 걸 봤어요. 주제가 청소년이 말하는 청소년을 변화시키는 방법이었는데요. 인상 깊어서 한번 가져왔는데 같이 보시겠어요? 네. 지금 청소년이 직접 이야기하죠. 그 유일한 방법, 이 아이의 진심을 들어주는 거. 그 진심을 들어주려면요, 내 스스로부터 노력해야 돼요. 내 스스로의 진심에 귀 기울여주고 이걸 먼저 표현하면요, 아이들도 그걸 보고 배웁니다. 이게 바로 청소년 대화의 가장 기본이 되고 싸우지 않고 말하는 기본 원리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여기에 관련한 제가 책 3가지 추천드리고 마무리할 건데요.
제가 가장 추천드리고 싶은 책은 가운데 있는 책이에요. 당신이 옳다라는 책인데 정혜신이라는 정신과 의사가 쓴 책이고요. 공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 대화법에 흐르는 그 핵심이라고 이야기했던 원리를 설명해 준 책이니까요. 여러분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부탁드리고 오늘 강의에서 다뤘던 비폭력 대화나 이걸 조금 더 쉽게 풀어 쓴 엄마의 말하기 연습과 같은 책들도 한번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책 보는 거 안 좋아하시는 분들은요. 유튜브에 정혜신 정신과 의사 선생님이나 박재현 리플연구소 소장님 강의를 살펴보시면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네, 오늘 여기서 강의 마치도록 하고 저희 실시간 채팅에 올라온 한 가지 이제 질문이 있었어서 그거에 대한 답변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과의 대화가 너무 어렵습니다. 모범생이 꿈이라고 지는 걸 너무 싫어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셨는데요. 물론 오늘 이야기한 청소년과는 조금 다를 수 있겠지만 이 아이의 진심에 같이 머물러주고 아, 너가 지는 게 정말 싫었구나 하고 엄마가 같이 느껴주고 그리고 나서 그런데 그 다음에는 너가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는 거. 그리고 엄마로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사실 우리가 항상 이기고만 살 수는 없어. 그렇기 때문에 졌을 때는 이 친구랑 손잡고 이렇게 화해할 줄도 알아야 돼 라고 가이드라인을 주는 것까지가 아마 어머니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네, 더 이상 질문이 없는 것 같아서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